뮤직파이터에서는 정치권이 읽은 설 민심 80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의 국회의원을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의석순이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자 자유한국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저는 현재 출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윤소하 정의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랜만에 각 정당을 대표하는 네 분의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함께 하게 돼서요. 스튜디오가 오랜만에 굉장히 넓고 커진 느낌이 좀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느끼고 있는 고민 그리고 걱정거리 질문 있으면 팍팍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TBS 앱 열려 있고요.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지금 현재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의석순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편안하고 또 많은 분들 말씀 나누고 예. 네,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네, 주로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우선 평창올림픽을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네. 어쨌든 남북관계에 평화가 깃들 여지가 생겼고 그런 훈훈한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안도를 하고 네. 또 한국 선수들이 여러 가지 같은 분발하는 모습들에 또 감동도 받고 네. 또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각국의 선수들의 그런 땀 흘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많은 감동도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평화 분위기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고 네. 또 핵 문제도 해결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들으신 게 아니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미자 의원님은 주로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예, 저는 설날 아침에 이제 고향 좀 다녀왔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두루두루. 고향이 듣고 어디세요? 경북 상주입니다. 경북 상주. 예. 예. 얘기 좀 이렇게 두루두루 들었는데 이제 제가 주로 듣는 얘기는 네. 아무래도 좀 듣고 싶은 얘기만 많이 듣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물론 이제 올림픽 관련돼서 대북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외교 대북 문제, 경제 민생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좀 문제점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야 한국당에 이제 기회가 온다. 민심이 돌아오고 있다. 한국당 정신 차려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설 그 민심들을 대중가요로 한마디 딱 표현하면 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 벌써 이게 소통이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아리송해. 어제 한 말이 아리송하다. 어제 한 말이 아리송하다. 한국당은 예. 미워도 다시 한번. 아. 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제가 섭외할 때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솔직하고 재밌는 게 장점이다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번엔 요 세 곡을 노래를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 예. 네, 우리 이상동 의원님께서는 주로 어떤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지역구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사는 지역에 네.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에 저 같이 했던 지역위원장 등등 좀 몇 사람 또 만나게 됐죠. 아무래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우리 두 큰 정당 와는 좀 달리 굉장히 좀 모두들 곤혹스러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석에 평창 올림픽이 지금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 거 그것은 다행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여의도 정치권이 또 폭풍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윤소아 의원님께서는 예. 저는 비례이기는 하지만 네. 지역구가 목포나 다름없고요. 그 전에 뛰어나서 이번에도 지역 활동을 위해서 내려가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에게 민심이 어떠느냐 보면 정치인이 듣고 싶은 민심만 전한다는 이야기가 아마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렇게 자막에 나왔듯이 역시 거의 같은 것 같아요. 특히 평창 올림픽을 통한 네. 평화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그 선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 자막에 좀 빠진 게 있던데 저는 봐보니까 최순실
형량 선고 문제하고요. 네. MB 문제는 여전히 민심의 한 중간에 뛰어나고 있다. 이것도 한 가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남북 관계 그리고 뭐 경제 문제 이슈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국정 지지 조사를 이제 매주 하게 되는데 정례 조사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7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대해서도 각 당이 해석하는 시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아무래도 바로 들이대시는군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니까요. 네. 이것이 뭐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정부 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고는 또 문재인 정부가 내고는 국정 방향, 주요 국정 방향은 소위 적폐청산을 통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자 또는 평창 올림픽 등을 활용한 남북관계의 호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 또 경제의 방향성과 또 내용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대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고 또 기대도 섞여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야당 의원님들 나오셨지만 야당에서는 그냥 문재인 정부를 물건 들어줘서 거꾸로뜨리면 반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그것은 여론조사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정 방향에 협조적 좀 모습으로 나오면 오히려 각 당의 지지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우선 좀 불만이 있는데요. 네. 70%가 넘는다는 그 네. 지지 관련돼 가지고 좀 제가 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제 이거 리얼 밑에서 한 건데 지금 2월 2주차에 한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63.1%입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이거 좀 빠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최근 조사입니다. 예, 예. KSYK. 예. 2월 2주차 이거는 이제 리얼 예. 밑에서 조사한 예. 건데요. 물론 이제 그 빠졌으면 소망인 것 같아요. 표준 오차가 이제 95%고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2.5%인데요. 네. 70%라는 것은 제가 봐도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 63.1%가 맞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이제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물론 희망 사항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실 때 지지층들이 네. 대부분 이제 2030 세대들이 많이 지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30들이 점차 좀 이제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은, 곰이 제주 버리고 돈은 중국 사람이 가져간다는 말이 있듯이 네.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강원도민들이랑 모든 분들이 저기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강원도 평창에서 올림픽 준비를 하셨는데 네. 근데 보이는 건 북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은 지금 우리가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지금 그 정부가 대통령께서 또 당선되셨을 때 취임사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우라 했는데 이 공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좀 분노를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자리 정책들이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공공 81만 개 일자리 부분이 사실은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지금 기간제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4만 명이 지금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만 정책.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갖고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50만 개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정부도. 그런데다 여야 3당 간사간에 합의한 내용도 이거 완전히 여당에서 무시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오락가락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이제 신성장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1년에 13만 개씩 해가지고 5년 안에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 플렉시 아워를 갖고도 지금 여당하고 네. 정부하고 좀 안 맞아요, 이 부분이. 이거 엇박자 정책.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도 민심이 지금 떠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에 와서 좀 견제하는 그런 투표로 이어져서 한국당이 또 그 상상 외의 어떤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63%나 72%나 뭐 크게 보면은 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예. 크죠. 예, 그래도 뭐 제가 크게 보기엔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높은 지지도가 사실상 그 야권 이른바 야당의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과거 보면은 야당의 이른바 지도자, 말하자면 차기 권력이 될 수 있는 미래 권력의 가능성이 있는 지도자가 지금은 없는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잘해서 높다기보다는 이런 형국이 저는 상당히 오래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 집권 초기보다는 부정평가가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뭐 부정평가가 늘었다기보다 초기에는 부정평가를 답할 사람들이 아예 응답을 안 했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좀 부정평가로 응답을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는 뭐 어차피 대통령제가 한번 들어서면 5년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잘 감안해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민심을 살피는 이런 정책을 좀 폈으면 합니다. 예,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의 프로테지를 놓고 굳이 일희일비할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낙차의 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그 지지세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근데 거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아까 이제 이미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비해 보면 딱 이 시점에 MB 정권 박근혜 대통령 이때는 24% 50대 후반이었다는 것도 한번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중요한 항목이 하나가 MB에 대한 구속 찬성률이 74.7%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여전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정상회담 찬성률 같은 77%가 찬성률을 보였거든요. 이것은 남북 대화를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라는 대단히 그 민심이 정확히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따른 저는 정부 여당의 책임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개혁과 남북 대화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도 동시에 살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 좌우 두 분씩 앉아 계시는데요. 약간 좀 분위기를 업하고 여기는 굉장히 진지하게 정책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평소답지 않으세요. 이상동 의원님하고 윤수아 의원님께서 좀 더 이상동 의원님께서 계셔서 제가 그래요. 좀 더 띄우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90%가 넘어요. 94.3%가 투표하겠다.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투표 참여가 윤수아 의원님이. 예, 분위기를 좀 바꿔봅시다. 네. 94% 이상의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네. 원래 이제 실투표율보단 그간에 보면 더 실투표율은 낮지만 보통 이 정도 뭐 많이 나오면 80% 정도 투표 의향을 나타내는데 94%. 그 중에서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20대 투표율이 94% 투표하겠다라는 네. 부분들은 역시 그 촛불 그 시민혁명의 하나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청년들이 아직 정권 교체는 됐지만 정치 교체가 제대로 됐느냐 지금 정치 현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요구 그래서 직접 참여로서의 이 정치를 바꾸고 가야겠다라는 요구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생에 있어서도 젊은 층의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적극적인 참여 의사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아직까지도 지방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상동 의원님 바로 이어서 계속 네. 띄워주시죠. 아마도 이미자 의원께서는 네. 이렇게 높은 참여 열기가 뭐 정부에 대한 뭐 심판 열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여론조사 이런 가지고서 이 아전인수로 얘기하는 것도 뭐 좀 우습죠. 하나 여하튼간에 이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좀 투표율이 낮았는데 그렇죠. 일단에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겠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과연 그 투표 열기가 또는 뭐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인지 또 아까 좀 있으면 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정부에 대한 심판 뭐 그런 게 뭐 다 겹쳐 있겠죠. 여튼간에 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이 참 그 문제였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좀 높은 투표율이로서 좀 좋은 사람을 다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투표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94.3%라고 하는데 정말 이걸 투표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과거에는 투표를 적게 할수록 보수가 유리하고 투표를 많이 할수록 진보가 유리하고 지금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여당은 어떤 형태로 간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1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될 테고 또 야당도 여기서 열심히 잘하지 않으면은 꼭 이렇게 뭐 야당 한국당이라서 지지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또 바른 미래당도 있고 다른 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93.4%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개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94.3%가 투표를 하시겠다는 얘기는 어쨌든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현 정부에 대한 심판도 한다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2030들의 분노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이거 처음에 뽑아줄 때하고 지금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되는 것 같은데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뭐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좀 아사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막 올려놨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근로시간만 단축되고 이거 별로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 또 취약계층만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용 감소로 이루어져서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도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투표율이 뭐 높아서 우리 한국당이 뭐 염려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저희도 좋습니다. 네. 네. 한국당이 염려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 네. 강조해서 저 주셨고요.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더 참가율이 낮던데요. 투표 의향 그게 참 무슨 근거로 그렇게 걱정되시겠어요. 말씀하십니까? 여기 나와 보니까 네. 민주당 지지층 98.3%인데 자유한국당 지지층 93. 아니, 아까 지금 큰일 났네.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면서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마다 다 다르니까요. 참고하시라. 예? 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우리 자신 있습니다. 예. 예, 아유. 지방선거에 그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죠. 이건 뭐 각 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뭐 중앙정부, 중앙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주민의 뜻이 담겨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직접적인 학습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고 행동에 옮기니까 그 막강하던 권력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국민주권에 대한 의식이 일깨움이 있었고 저는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 또는 중앙 거버넌스의 적폐뿐만 아니라 지역정부의 거버넌스는 평패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 또한 시민들이 힘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거버넌스의 개혁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각 당에서 어느 당이 지방선거에 이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 끈끈하게 아주 묶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지역의 그 고착화된 적폐들을 일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분권의 본래 의미는 자치분권 아니겠습니까? 네.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과 우리들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런 주민자치주의의 이념이 그대로 삼투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막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저희가 좀 이따 2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GM 자동차의 철수 문제, 이것도 있고, 이게 이제 실업 문제고, 이제 최저임금, 뭐 부동산 대책, 뭐 개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은 이게 될 거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선거하면 항상 이렇게 영호남이 갈리는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이상돈- 선거가 이제 과거와 같은 이런 고식적인 네. 것이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은 아무래도 뭐 거대 정당이 유리하다고 봐야죠. 소선거가 한 명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초단체장, 특히 네. 이제 광역 의원의 뭐 비례대표도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구제가 뭐 3명인데도 있고 한 경우에 아마도 양당 이외에 다른 정당 후보들이 아마 기초 의회에는 상당히 이번에 많이 진출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이 좀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착화된 뭐 지방 권력에 대한 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론조사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여당, 야당 이렇게 썼는데 네. 이것을 답하는 사람들이 혹시 거꾸로 혼돈해서 답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또 안정적 국정운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당 후보한테 투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꼭 이게 말은 과거에 우리 이미자 의원님 속해 계시는 그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좀 이게 좀 이런 게 좀 혼란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 의원님 어떻게? 예. 네. 이미자 의원님 하시겠어요? 네. 예. 저는 이제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상돈 의원님께서도 이번 지방선거의 부분은 정의당에서 늘 청년과 정치개혁, 특히 적폐청산,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역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아까 민심 속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그 촛불의 부분이 지역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의 그 토와 지방의 그 권력이 하나로 돼서 지역의 정치 발전에 건강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내가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의 입장에서 정의당이 유일하게 지역 기반을 두지 않는 전국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런 청년 세대들께 정치 교체가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야 온전하게 네. 새로운 정치 부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지역구도는 깨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호남이 딱 갈려져서 상당한 양당- 부분 좀 특히 예. 뭐 많이 예측하다시피 PK 지역에서는 뭐 상당히 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있을 것 같고 비록 당선자를 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과거 같으면은 뭐 대구의 구청장 후보 같으면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찾기도 좀 어려웠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 경합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변화 같고요. 그리고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3당, 4당 이렇게 쪼개진 게 득이죠. 표가 부서지니까. 부서지니까 정의당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의당이 상당히 손해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반한 투표가 이번에 재현될까? 아니면 이번엔 그게 지역주의가 깨질까?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핵심 쟁점이 뭐가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자 의원님부터 하시죠. 지금 이제 예. 아무래도 핵심 쟁점은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저는 핵심 쟁점이 되라고 봅니다.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남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북미 문제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그게 가장 큰 좀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도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8대 9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는 지금 아직 우리 이제 입당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과거 그 선거 당시로 보면 이제 8대 9거든요. 이쪽에 이제 그때 당시에 야당이 9고 그때 여당이 이제 8대 네. 9인데 근데 홍준표 대표께서는 6 플러스 알파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동강 벨트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는 사실인데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이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다시피 기초의원이나 강력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당 투표를 해서 비례를 이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군소 정당도 저는
약진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강력 단체장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두 당의 구도로 가지 않을까 보는데 물론 이제 호남 민심에 의해서 민주평화당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약진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이제 변론을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거대 그 여야 더불어민주당하고 양당구도, 예. 자유한국당 체제로 갈 거다. 여기서 이제 우리 당도 반성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성해 나가면서 간다라고 한다면 6+알파는 될 수 있다. 어떤 부분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뭐 심판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권도 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새 집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새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털을 닫고 문을 내고 이런 과정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 대표에게 모든 이제 그 힘을 몰아줬죠. 당 대표께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당은 당규도 교체하고 당 대표한테 힘을 몰아줘서 그래서 이제 다졌습니다. 다져놓고 이제는 조직도 필요하고 미장도 필요하고 목수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고 탁탁탁탁 싸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집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힘을 모아야 될 이 단계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또 다시 이 목수도 필요 없고 뭐 미장도 필요 없고 그러면 석간에 누가 올립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당이 좀 똘똘 뭉치면 6+알파가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좀 우리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의 결속에 문제가 좀 있다. 아니 내부 이제 결속 더 다지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홍준표 대표가 계셔가지고 기초공사 자체부터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홍준표 대표가 기초공사 잘합니다. 아주 기초공사 잘합니다. 하여간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아주 좀 반가워요. 아주 아픕니다. 좀 한 10년 좀 이렇게 당 대표로 있었으면 그거 좋겠다 너무 싶고.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까? 10년 아니 그리고 이제 제 말씀 드릴게요.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은 또 쟁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말씀들이 있었듯이 지역사회의 고착화된 그 모순 구조, 적폐 이거를 일대 쇄신하는 네. 혁신하는 그런 계기로 돼야 되고 그런 이슈를 발굴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치 구조에서 보면 여소야대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집권 초기고 많은 촛불혁명으로 통해서 민심이 요구한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이를 추진하려면 정치적 리더십이 굳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놓여있는 환경은 취약하고 따라서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부가 당초 국민들이 요구한 촛불 민심 사항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 핵심점이 어떤 것이 될지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지역구도가 많이 깨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평창올림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저기 사진 네. 그 넘어가기 전에 네. 아니 저기 그 의원님 4선의원씩이나 내시면서 그 말을 하시면 어떻게 말씀 그렇게 아니, 하세요? 10년 했으면 좋겠다. 10년. 아니 남은 당 대표한테 그렇게 막 대놓고 말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이제 부실 공사를 너무 정말. 많이 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 지금 기초를 튼튼하게 잘 닦아놓았다니까요. 보조자 성격으로서. 이건 우리 당 대표한테 그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 홍준표 대표 그 지난번 대선에 큰일 한 겁니다. 그 그럼요. 인정이 저기 돼요. 그렇게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질문이 좀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LWK0820님께서 이상민 의원님 대전시장 출마하시냐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시장을 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정말 싶다. 얼굴이 일대 빨개지셨어요, 쇄신. 지금. 네. 좀 지역에서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네. 곳곳에 있거든요. 인사 문제든 지역사회 끌어가는 것이든 네.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마하신다는 얘기를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출마 자리에. 선언은 안 했고요. 출마 안 하고 싶다는 할 자신 의지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평창 이 대목에서 네. 저기 그 지역 적폐를 말씀을 이제 막 하시거든요. 네. 지역 적폐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그 소속 그 단체장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적폐는 똑같이 있던 거예요. 우리한테만 그 적폐 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지역 적폐라는 것은 특정 정당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그 것이고요. 지역의 특별하게. 지방자치의 원칙이가 정치권들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너무 고착화되고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진짜 그 민생에 올바른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켜켜이 쌓은 저는 그것이 또한 적폐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적폐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예. 네, 동의하시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역 적폐하면 마치 한국당 32 적폐가 아니고 네. 지역 적폐 아니 한국당만 적폐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요. 지방 정부 자체가 예. 새로운 도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취지이고 지금 32분 53초 지나고 있어서 평창 올림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폐막식입니다. 벌써 이방카가 오죠. 그래서 또 한 번의 큰 의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핵심은 앞서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문제, 한반도 평화 안정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좀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제가부터 먼저 예. 할까요? 당초 평창 올림픽 몇 개월 전만 해도 제대로 열릴까 또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서 참가국들이 급격하게 감소됨으로써 평창 올림픽의 실패까지도 이렇게 예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막상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그를 계기로 많은 그 올림픽에 아주 최대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선수들의 그 분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고 특히 남북 관계의 화해 평화 이게 깃들 여지가 생겼고 그럼으로써 이제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인류 사회의 평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한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려면 또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은 좀 더 큰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대국으로서의 인류에 대한 책무도 있는 만큼 좀 더 좀 겸손하게 또 이런 인류 평화를 이루는 책무를 함께 협조해서 좀 이뤄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득하고 공감시키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하시죠.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한마디로 그 올림픽 보면서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이제 뭐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는 곰이 부리고 중국 사람이 돈을 가져간다라는 그 속담처럼 우리 온 국민이 열망하는 그 평창 올림픽이 그 김여정과 현송월이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만 남아 있는 그런 올림픽이 아니었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건 뭔가. 그다음에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는 속에서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좋은 이웃이다, 나쁜 이웃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 각자 자국의 이익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된 많은 문제들이 있죠 지금. 그다음 지금 그 북한은 뭘 했습니까? 8일날 건국절 열병식을 땡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땡겨서 한 건 아니고요. 매년 하던 거죠. 아니 매년 예. 하던 건데 예. 날짜를 좀 예. 땡겨서 했지 않습니까? 4월달에 하는 것을. 변경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변경이 된- 전에하고 아니, 올해만 그렇게 한 얘기하면 건 변경이고 예. 저는 땡겨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신형 300mm 방사포라든가 230mm 방사포, 그다음에 또 그 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을 이렇게 딱 과시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를 겨누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또 누굽니까? 선동 부부장 아닙니까? 그 체제 선전하는 쪽에서는 척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화전 양면 전략을 지금 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뭐 정상회담 하자라는 그 카드를 갖고 왔는데 그게 뭐 그쪽에 북한의 김정은이야 그걸 쓰고 싶겠지만은 그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물에서 숭령 창릉 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또 숭령을 찾자고 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좀 정신을 좀 중심 잡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칼 갖고 싸운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 부분 가지고도 지방선거까지 저는 쭉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총을 갖고 우리한테 들이대고 있어서 하라고 그러는데 칼 갖고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 꼭 해야 된다.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 예, 그런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예.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네. 말씀 주시죠. 물론 이미자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제 다른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특히 80년대 그 로나ल्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미소 간 긴장이라는 것은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계속 미국 행정부가 대수와 강경책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임기 말기에 그 핵무장 그 중거리 포괄적 핵 폐기 그 협정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항상 좀 이게 좀 한번 이렇게 대립되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게 되면은 또다시 대화를 하고 이런 걸가 뭐 국제 관계에서는 좀 늘 그래 왔습니다. 현재 물론 우리나라 국민 아까 여론조사에서 77%가 뭐 정상회담을 찬성한다 그러지만은 그냥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약 3분의 1 정도는 아까 이미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데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 지지하는 사람만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하는 국민들의 이런 것도 좀 헤아려야 되고 또 하나는 정상회담이 그 자체가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 그래도 가져오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선뜻 정상회담에 응해서 소득이 없이 또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 되면은 그 굉장한 역풍이 불 겁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을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다만 또 뭐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남북 대화가 없다. 그건 또 지나친 얘기입니다. 항상 그 대화를 풀고 협상을 푸는 거지.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핵무장을 갖다 우리가 대화를 풀고 협상으로 풀어야지 다른 방법을 풀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좀 지나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대화는 하는 걸 대화를 우리가 거부하는 건 아닌 거고 어쨌든 뭐 미소 간에도 그 무기가 대등하고 서로가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그런 힘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3차 대전까지 안 갔던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에서 지금 우리를 지금 항상 지금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겨누고 있어도 우리가 총을 겨누고 있는데 칼밖에 없는데 이게 싸움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하셨던 부분이고요. 그걸 뭐 지론으로 끝까지 안 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올림픽이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창이라는 이 창자가요, 번창할 창자, 아름다울 창자입니다. 그 평창이라는 곳에서 그 설원에서 평화의 그 봄꽃을 우리가 피운 거잖아요. 이걸 소중히 좀 가꾸어서 잘 해나가되 아까 이제 여건이 성숙돼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전략적 측면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한 속도 조절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전쟁을 네. 반대하고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그 대전제 하에서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이미 합의해 놓은 게 있잖아요. 네. 군사당국 회담, 고위급 회담. 네. 이러한 부분들을 해내면서 그 여건을 만들어 조성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자,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1부를 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터에서는 정치권이 읽은 설 민심 80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의 국회의원을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의석순이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자 자유한국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저는 현재 뭐 출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
윤소하 정의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랜만에 각 정당을 대표하는 네 분의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함께 하게 돼서요. 스튜디오가 오랜만에 굉장히 넓고 커진 느낌이 좀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느끼고 있는 고민 그리고 걱정거리 질문 있으면 팍팍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TBS 앱 열려 있고요.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지금 현재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의석순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편안하고 또 많은 분들 말씀 나누고 예. 네,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네, 주로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우선 평창올림픽을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네. 어쨌든 남북 관계에 평화가 깃들 여지가 생겼고 그런 훈훈한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안도를 하고 네. 또 한국 선수들이 여러 가지 같은 분발하는 모습들에 또 감동도 받고 네. 또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각국의 선수들의 그런 땀 흘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많은 감동도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평화 분위기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고 네. 또 핵 문제도 해결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들으신 게 아니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미자 의원님은 주로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예, 저는 설날 아침에 이제 고향 좀 다녀왔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두루두루 고향이 듣고. 어디세요? 경북 상주입니다. 경북 상주. 예. 얘기 좀 이렇게 두루두루 들었는데 이제 제가 주로 듣는 얘기는 네. 아무래도 좀 듣고 싶은 얘기만 많이 듣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물론 이제 올림픽 관련돼서 대북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외교 대북 문제, 경제 민생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좀 문제점들이 좀 하나씩 둘씩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야 한국당에 이제 기회가 온다. 민심이 돌아오고 있다. 한국당 정신 차려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설 그 민심들을 대중가요로 한마디 딱 표현하면 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 벌써 이게 소통이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아리송해. 어제 한 말이 아리송하다. 어제 한 말이 그리고 아리송하다. 한국당은 예. 미워도 다시 한번. 아. 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제가 섭외할 때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솔직하고 재밌는 게 장점이다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번엔 요 세 곡을 노래를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 예. 네. 우리 이상동 의원님께서는 주로 어떤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뭐 지역구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사는 지역에 네.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에 저 같이 했던 뭐 지역위원장 뭐 등등 좀 몇 사람 또 만나게 됐죠. 뭐 아무래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우리 뭐 두 큰 정당 와는 좀 달리 굉장히 좀 모두들 곤혹스러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이번 추석에 평창 올림픽이 지금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 거 뭐 그것은 다행이라고 하지만 뭐 지금 우리 여의도 정치권이 또 폭풍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윤소아 의원님께서는 예. 저는 뭐 비례이긴 하지만 네. 뭐 지역구가 목포나 다름없고요. 그 전에 뭐 뛰어나서 이번에도 지역 활동을 위해서 내려가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인들에게 민심이 어떠느냐 보면 정치인이 듣고 싶은 민심만 전한다는 이야기가 아마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렇게 자막에 나왔듯이 역시 거의 같은 것 같아요. 특히 평창 올림픽을 통한 네. 평화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그 선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 자막에 좀 빠진 게 있던데 저는 봐보니까 최순실 형량 선고 문제하고요. 네. MB 문제는 여전히 민심의 한 중간에 뛰어나오고 있다. 이것도 한 가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남북 관계 그리고 뭐 경제 문제 이슈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국정 지지 조사를 이제 매주 하게 됐는데 정례 조사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7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대해서도 각 당이 해석하는 시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아무래도 바로 들이대시는군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니까요. 네. 이것이 뭐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정부 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고는 또 문재인 정부가 내고는 국정 방향, 주요 국정 방향은 소위 적폐청산을 통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자 또는 평창 올림픽 등을 활용한 남북 관계의 호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 또 경제의 방향성과 또 내용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대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고 또 기대도 다 다져놓고 이제는 조족도 필요하고 미장도 필요하고 목수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탁탁탁탁 싸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집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힘을 모아야 될 이 단계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또 다시 이 목수도 필요 없고 저기 뭐 미장도 필요 없고 그러면 석간에 누가 올립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당이 좀 똘똘 뭉치면 6+알파가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좀 우리는 좀 반성해야 될 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내부의 드립니다. 결속에 문제가 좀 있다. 아니 내부 이제 결속 더 다지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홍준표 대표가 계셔가지고 기초공사 자체부터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홍준표 대표가 기초공사 잘합니다. 아주 기초공사 잘합니다. 하여간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아주 좀 반가워요. 아주 아픕니다. 좀 한 10년 좀 이렇게 당 대표로 있었으면 그거 좋겠다 너무 싶고.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여기서 망하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까? 10년 아니 그리고 이제 제 말씀 드릴게요.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은 또 쟁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말씀들이 있었듯이 지역사회의 고착화된 그 모순 구조, 적폐 이거를 일대 쇄신하는 네. 혁신하는 그런 계기로 돼야 되고 그런 이슈를 발굴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치 구조에서 보면 여소야대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집권 초기고 많은 촛불혁명으로 통해서 민심이 요구한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이를 추진하려면 정치적 리더십이 굳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놓여있는 환경은 취약하고 따라서 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부가 당초 국민들이 요구한 촛불 민심 사항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 핵심점이 어떤 것이 될지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지역 구도가 많이 깨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평창올림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저기 사진 네. 그 넘어가기 전에 네. 아니 저기 그 의원님 4선의원씩이나 내시면서 그 말을 하시면 어떻게 말씀 그렇게 아니, 하세요? 10년 했으면 좋겠다. 10년. 아니 남은 당 대표한테 그렇게 막 대놓고 말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아니, 이제 부실 공사를 너무 정말. 많이 네?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이 지금 기초를 튼튼하게 잘 닦아놓았다니까요. 보조자 성격으로서. 이건 우리 당 대표한테 그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 홍준표 대표 그 지난번 대선에 큰일 한 겁니다. 그거 그럼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게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질문이 좀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LWK0820님께서 이상민 의원님 대전시장 출마하시냐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시장을 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정말 싶다. 얼굴이 일대 빨개지셨어요, 쇄신. 지금. 네. 좀 지역에서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네. 곳곳에 있거든요. 인사 문제든 지역사회 끌어가는 것이든 네.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마하신다는 얘기를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출마 이 자리에. 선언은 안 했고요. 하고 싶다는 할 의지만.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평창 이 대목에서 네. 저기 그 지역 적폐를 말씀을 이제 막 하시거든요. 네. 지역 적폐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그 소속 그 단체장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적폐는 또 똑같이 있던 거예요. 우리한테만 그 적폐 하지 마시고. 네, 그 지역 적폐라는 것은 특정 정당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 다 얘기를 하는 그 것이고요. 지역의 특별하게. 지방자치의 원취지가 정치권들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너무 고착화되고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진짜 그 민생에 올바른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켜켜이 쌓은 저는 그것이 또한 적폐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적폐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예. 네, 동의하시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역 적폐 적폐하면 마치 한국당 32분. 적폐가 아니고 네. 지역 적폐 아니 한국당만 적폐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요. 지방 정부 자체가 예. 새로운 도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취지고 지금 32분 53초 지나고 있어서 평창 올림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폐막식입니다. 벌써 이방카가 오죠. 그래서 또 한 번의 큰 의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핵심은 앞서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문제, 한반도 평화 안정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좀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제가부터 먼저 예. 할까요? 당초 평창 올림픽 몇 개월 전만 해도 제대로 열릴까 또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서 참가국들이 급격하게 감소됨으로써 평창 올림픽의 실패까지도 이렇게 예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막상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그를 계기로 많은 그 올림픽에 아주 최대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선수들의 그 분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고 특히 남북 관계의 화해 평화 이게 깃들 여지가 생겼고 그럼으로써 이제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인류 사회의 평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한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려면 또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은 좀 더 큰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대국으로서의 인류에 대한 책무도 있는 만큼 좀 더 좀 겸손하게 또 이런 인류 평화를 이루는 책무를 함께 협조해서 좀 이뤄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득하고 공감시키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가 이제 한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90%가 넘어요. 94.3%가 투표하겠다.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투표 참여가 윤상원님이. 예, 분위기를 좀 바꿔봅시다. 네. 일단 94% 이상의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네. 원래 이제 실투표율보단 그간에 보면 더 실투표율은 낮지만 보통 이 정도 뭐 많이 나오면 80% 정도 투표 의향을 나타내는데 94% 그 중에서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20대 투표율이 94% 투표하겠다. 네. 라는 부분들은 역시 그 촛불 그 시민혁명의 하나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청년들이 아직 정권 교체는 됐지만 정치 교체가 제대로 됐느냐 지금 현 정치 현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요구 그래서 직접 참여로서의 이 정치를 바꿔 가야겠다라는 요구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생에 있어서도 젊은 층의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적극적인 참여 의사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아직까지도 지방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상돈 의원님 바로 이어서 계속 네. 띄워주시죠. 아마도 이미자 의원께서는 네. 이렇게 높은 참여 열기가 뭐 정부에 대한 뭐 심판 열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여론조사 이런 가지고서 이 아전인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좀 우습죠. 하나 여하튼간에 이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좀 투표율이 낮았는데 그렇죠. 일단에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겠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과연 그 투표 열기가 또는 뭐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인지 또 아까 좀 있으면 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정부에 대한 심판 뭐 그런 게 뭐 다 겹쳐 있겠죠. 여하튼간에 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이 참 그 문제였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좀 높은 투표율이 로서 좀 좋은
좋은 사람을 다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투표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94.3%라고 하는데 정말 이걸 투표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과거에는 투표를 적게 할수록 보수가 유리하고 투표를 많이 할수록 진보가 유리하고 지금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여당은 어떤 형태로 간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1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될 테고 또 야당도 여기서 열심히 잘하지 않으면은 꼭 이렇게 뭐 야당 한국당이라서 지지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또 바른 미래당도 있고 다른 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93.4%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건 아마도 이제 개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94.3%가 투표를 하시겠다는 얘기는 어쨌든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현 정부에 대한 심판도 한다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2030들의 분노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이거 처음에 뽑아줄 때하고 지금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되는 것 같은데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뭐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좀 와사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막 올려놨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근로시간만 다 축되고 이거 별로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 또 취약계층만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용 감소로 이루어져서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도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투표율이 뭐 높아서 우리 한국당이 뭐 염려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저희도 좋습니다. 네. 네. 한국당이 염려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 네. 먼저해서 저 주셨고요.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더 참가율이 낮던데요. 투표 의향. 그게 참 무슨 근거로 걱정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여기 나와 보니까 네. 민주당 지지층 98.3%인데 자유한국당 지지층 아니, 93%. 아까 지금 큰일 났네.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에 일희 일비하지 마시라면서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마다 다 다르니까요. 참고하시라. 예? 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아, 우리 자신 있습니다. 예. 예, 아유. 지방선거에 그 주민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죠. 이건 뭐 각 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뭐 중앙정부, 중앙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주민의 뜻이 담기도록 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직접적인 학습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고 행동에 옮기니까 그 막강하던 권력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국민주권에 대한 의식이 일깨움이 있었고 저는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 또는 중앙 거버넌스의 적폐뿐만 아니라 지역정부의 거버넌스는 평패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 또한 시민들이 혁명으로 힘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거버넌스의 개혁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각 당에서 어느 당이 지방선거에 이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 끈끈하게 아주 묶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지역의 그 고착화된 적폐들을 일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분권의 본래 의미는 자치분권 아니겠습니까? 네.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과 우리들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런 주민자치주의의 이념이 그대로 삼투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막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금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저희가 좀 이따 2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GM 자동차의 철수 문제, 이것도 있고, 이게 이제 실업 문제고, 이제 최저임금, 뭐, 부동산 대책, 뭐, 개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은 이게 될 거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선거하면 항상 이렇게 영호남이 갈리는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선거가 이제 과거와 같은 이런 고식적인 네. 것이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은 아무래도 뭐 거대 정당이 유리하다고 봐야죠. 소선거가 한 명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단체 기초 단체장 특히 네. 이제 광역 의원의 뭐 비례대표도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구제가 뭐 3명인데도 있고 한 경우에 아마도 그 양당 이외에 다른 정당 후보들이 아마 기초 의회에는 상당히 이번에 많이 진출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이 좀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착화된 뭐 지방 권력에 대한 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론조사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여당, 야당 이렇게 썼는데 네. 이것을 그 답하는 사람들이 혹시 거꾸로 혼돈해서 답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또 안정적 국정운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당 후보한테 투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꼭 이게 말은 과거에 그 우리 이미자 의원님 속해 계시는 그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좀 이게 좀 이런 게 좀 혼란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 의원님 어떻게? 예. 네. 이미자 의원님 하시겠어요? 네. 예. 저는 이제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상돈 의원님께서도 이번 지방선거의 부분은 정의당에서 늘 청년과 정치개혁, 특히 적폐청산,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역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아까 민심 속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그 촛불의 부분이 지역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의 그 토와 지방의 그 권력이 하나로 돼서 지역의 정치 발전에 건강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의 입장에서 정의당이 유일하게 지역 기반을 두지 않는 전국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런 청년 세대들께 정치 교체가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야 온전하게 네. 새로운 정치 부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지역구도는 깨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호남이 딱 갈려져서 상당한 양당- 부분 좀 특히 예. 뭐 많이 예측하다시피 PK 지역에서는 뭐 상당히 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있을 것 같고 비록 당선자를 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과거 같으면은 뭐 대구의 구청장 후보 같으면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찾기도 좀 어려웠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 경합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변화 같고요. 그리고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3당과 4당 이렇게 쪼개진 게 득이죠. 표가 부서지니까. 부서지니까 정의당에 우리가 저는 이게 정의당이 상당히 손자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반한 투표가 이번에 재현될까? 아니면 이번엔 그게 지역주의가 깨질까?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핵심 쟁점이 뭐가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자 의원님부터 하시죠. 지금 이제 예. 아무래도 핵심 쟁점은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저는 핵심 쟁점이 되라고 봅니다.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남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북미 문제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그게 가장 큰 좀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도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8대 9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는 지금 아직 우리 이제 입당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과거 그 선거 당시로 보면 이제 8대 9거든요. 이쪽에 이제 그때 당시에 야당이 9고 그때 여당이 이제 8대 9인데 네. 근데 홍준표 대표께서는 6+알파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동강 벨트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는 사실인데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이상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기초의원이나 강력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당 투표를 해서 비례를 이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군소 정당도 저는 약진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강력 단체장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두 당의 구도로 가지 않을까 보는데 물론 이제 호남 민심에 의해서 민주평화당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약진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이제 변론을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거대
그 여야 더불어민주당하고 양당도, 예. 자유한국당 체제로 갈 거다. 여기서 이제 우리 당도 반성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성해 나가면서 간다라고 한다면 6+알파는 될 수 있다. 어떤 부분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뭐 심판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권도 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새 집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새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털을 닫고 문을 내고 이런 과정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 대표에게 모든 이제 그 힘을 몰아줬죠. 당 대표께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당은 당규도 교체하고 당 대표한테 힘을 몰아줘서 그래서 이제 다졌습니다. 섞여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야당 의원님들 나오셨지만 야당에서는 그냥 문재인 정부를 물건 들어줘서 거꾸로뜨리면 반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그것은 여론조사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방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정 방향의 협조적 좀 모습으로 나오면 오히려 각 당의 지지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우선 좀 불만이 있는데 네. 70%가 넘는다는 그 네. 지지 관련돼 가지고 좀 제가 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제 이거 리얼 밑에서 하는 건데 지금 2월 2주차에 한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63.1%입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이거 좀 빠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최근 조사입니다. 예, 예. KSY께. 2월 2주차 이거는 이제 리얼 밑에서 조사한 예. 건데요. 물론 이제 빠졌으면 하는 소망인 것 같아요. 토지 오차가 이제 95%고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2.5%인데요. 네. 70%라는 것은 제가 봐도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 63.1%가 맞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이제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물론 희망 사항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실 때 지지층들이 네. 대부분 이제 2030 세대들이 많이 지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30들이 점차 좀 이제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은, 곰이 제주 버리고 돈은 중국 사람 가져간다는 말이 있듯이 네.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강원도민들이랑 모든 분들이 저기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강원도 평창에서 올림픽 준비를 하셨는데 네. 근데 보이는 건 북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은 지금 우리가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지금 정부가 대통령께서 또 당선되셨을 때 취임사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우라 했는데 이 공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좀 분노를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자리 정책들이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공공 81만 개 일자리 부분이 사실은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지금 기간제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4만 명이 지금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만 정책.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갖고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50만 개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정부도. 그런데다 여야 3당 간사간에 합의한 내용도 이거 완전히 여당에서 무시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오락가락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이제 신성장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1년에 13만 개씩 해가지고 5년 안에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 플렉시 아워를 갖고도 이건 여당하고 네. 정부하고 좀 안 맞아요, 이 부분이. 이거 엇박자 정책.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도 민심이 지금 떠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에 와서 좀 견제하는 그런 투표로 이어져서 한국당이 또 상상 외의 어떤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63%나 72%나 뭐 크게 보면은 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예. 크죠. 예, 그래도 뭐 저 크게 보기엔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높은 지지도가 사실상 야권, 이른바 야당의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과거 보면은 야당의 이른바 지도자, 말하자면 차기 권력이 될 수 있는 미래 권력의 가능성이 있는 지도자가 지금은 없는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잘해서 높다기보다는 이런 형국이 저는 상당히 오래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 집권 초기보다는 부정평가가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뭐 부정평가가 늘었다기보다 초기에는 부정평가를 답할 사람들이 아예 응답을 안 했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어떤 부정평가로 응답을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는 뭐 어차피 대통령제가 한번 들어서면 5년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잘 감안해서 대통령과 뭐 집권 세력이 좀 민심을 살피는 이런 정책을 좀 폈으면 합니다. 예,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의 프로테지를 놓고 굳이 일희일비할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낙차의 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그 지지세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근데 거기서 좀 특기할 만한 것이 아까 이제 이미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비해 보면 딱 이 시점에 MB 정권 박근혜 대통령 이때는 24% 50대 후반이었다는 것도 한번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중요한 항목이 하나가 MB에 대한 구속 찬성률이 74.7%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여전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정상회담 찬성률 같은 77%가 찬성률을 보였거든요. 이것은 남북 대화를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라는 대단히 그 민심이 정확히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따른 저는 정부 여당의 책임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개혁과 남북 대화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도 동시에 살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 좌우 두 분씩 앉아 계시는데요. 약간 좀 분위기를 업하고 여기도 굉장히 진지하게 정책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평소답지 않으세요. 이상동 의원님하고 윤수아 의원님께서 좀 더 띄우셔도 의원님께서 계셔서 제가 그래요. 좀 더 띄우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6.13 지방선